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제수다 박희준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줄을 다시 조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달러 강세 때문인데요. 우리 금융시장도 이 슈퍼달러의 충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부터 주식을 1조 원어치 이상 팔아치웠다고 하죠. 슈퍼달러의 충격과 영향, 과연 대안은 무엇일지 오늘 박희준의 경제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농협이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적자 조합수가 아주 크게 늘면서 부실 위험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부실 탈출, 방법은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달러와 강세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장중 1,07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의 파장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의 하루 중 변동폭은 평균 4.9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의 5.4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인데요. 3, 4분기 기준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도 평균 0.30%로 2, 4분기에 0.24%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선진국의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이 다른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미국이 달러 강세를 용인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자 추가 돈 풀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수를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에 손을 대고 일본의 돈 풀기는 엔 약세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와 강세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고개를 내민 고질적인 환율 급등 문제,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슈퍼달러의 공습 여러분과 함께 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는 분은요,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만 좀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1,074원인가요? 아까 보니까 달러당. 근데 이게 추석 전에 9월 1일에는 이게 1,012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반이 안 됐는데 이제 6%가 상승하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이 환율 변동이 이렇게 격심한 거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이런 면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금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시장에 큰 영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그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다는 데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이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좀 지속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미국이 이제 돈을 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촉발된 일인데요. 이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쳐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통화위원들이 미국의 금융통화위원들이죠. 보드 멤버들이 각자가 이제 기준금리 전망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이 사람들이 한 거를 보면 평균치가 2017년 가면은 지금은 거의 0%에서 2017년 가면은 3.75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평균치 중간치 전망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걸 이제 내비친 셈이 되거든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했던 건데. 박사님, 저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미국의 지금 양적 완화 종료,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예측,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이제 이때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된다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이제 그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라든지 국공채 같은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만큼 낮아졌으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돈을 풀려면은 뭘 사가지고 채권을 사가지고 달러를 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규모로 했었다가 이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정상화가 되어 가니까 이제 이건 그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리 정상화, 옛날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 그건데 이달에 이제 그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금리 인상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투자 자금들이 이제 미국 채권을 향해서 다 미국 달러 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그렇죠. 미국 빠져나가서 이제 거죠? 올리게 가게 되면 이제 신흥국에서는 또 자기네들 통화가 또 약세가 되고 이러는 거죠. 달러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어지니까 달러 그렇죠. 가격이 오르게 되고 자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도 지금 아베노믹스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로 치면은 성장률이 거의 제로예요. 그리고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존 거기 금년 성장 전망이 뭐 0.8%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또 게다가 픽스 국가라고 그러죠.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디플레가 지금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로존도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자꾸 더 낮추고 거의도 바닥까지 갔습니다만 더 팽창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가 된 셈인 거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달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홀로 강세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달러와의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약세가 되는 바람에 그저 원화 값이 많이 그 상승이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제 9월 18일 날에 미국 FOMC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저 금리 전망이 이제 나오고 그래갖고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10월 3일까지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2.5% 정도 가치가 절하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원화도 딱 2.4% 거기에 맞춰서 딱 절하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10월 4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유로화하고 엔화가 1.7% 또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1.2% 약세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유로하고 엔화는 떨어졌는데 우리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저 엔저에 대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가급적 더 그 절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유럽 경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약간 좀 방관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해석이 될까요? 미국은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날씨가 하도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지나고 2, 4분기 들으니까 실질 성장률이 4.2%까지 올라갔고 우리보다 훨씬 높죠. 우리가 지금 3.6%가 그런데 2, 4분기에. 그리고 뭐 셰일가스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제조업도 좀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계부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인데 이게 지금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플레 압력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8월 달이 5.9%까지 내려갔고요. 원래는 6.5%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 이랬었는데 그보다 지금 훨씬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미국은 물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오래 흐르긴 했습니다만 아주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잘 탄탄하게 갖춰진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사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도 경기가 좋지 않고 좀 내수 살리기 위해서 금리가 좀 더 인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우리 시장에 좀 기대한 만큼 영향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여기는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은 반면에 거꾸로 이제 경상수지 같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상수지가 그 많다는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는 거는 환율이 내려가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엇갈리는 요인이 지금 상존한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저 불황형 흑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가 내수가 안 좋으니까 수입을 잘 안 해갖고 경상수지가 많이 쌓이고 근데 그 경상수지 규모가 재작년에 4%, GDP의 4%, 작년이 6.1%, 금년도 뭐 6%까지 간다 그래요. GDP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옛날에 일본이 항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라고 그랬을 적에 거의가 2, 3%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 환율을 내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워낙 절상압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군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나 달러하고 원 달러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지금 제로 금리에서 3년 뒤에 뭐 4% 가까이 오른다고 하니까 달러와 강세가 계속될 거고 원하는 좀 약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외환위기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또 긴장되거든요. 이거 또 무슨 일 나지 않을까 싶은데 외환위기 염려는 없습니까? 아이고, 그때랑 뭐 많이 달라졌죠. 많이 틀리죠. 그때는 뭐 경제 체질이 강화됐고요. 그때 뭐 외환 보유고가 뭐 38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3,600억 달러씩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지 흑자도 그때는 뭐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 날 때 경상수지 적자가 한 GDP 한 4, 5% 가까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6%씩 흑자가 나니까 외환 수급에서는 뭐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또 금융시장도 또 탄탄해지고 해갖고 외환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버냉키 씨가 그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는 말을 작년 봄에 한번 해가지고 국제 금융시장 한번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 프레저 5라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이 5나라가 환율이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10%씩, 20%씩 급등했었는데 그 나라들은 다 경상수지가 GDP 뭐 8%씩 가고 뭐 6%씩 가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꾸로 흑자가 6%씩 됐으니까 그 나라들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는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외환 위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환율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 환율하고 잘 맞춰줘야 되겠고 맞춰줘야 되고 우리나라 실력하고도 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화하고 그다음에 유로화, 엔화 국제 주요 환율에 방향이 막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방향을 잘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우리가 불황형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삼성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 실적 보면은 참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 제품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수출에는 호재가 아닌가 하는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의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11%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군요. 옛날보다는 뭐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대미 수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더 많이 합니다. 미국보다. 근데 유로화는 지금 약세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원화의 움직임이 반드시 전체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달러화가 강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있는가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도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값이 많이 많이 내렸습니다. 요즘 듣기 편하더라고요. 유가도 하락하고 또 철강 뭐 이런 원자재 가격, 특히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막 그런 원자재를 막 끌어다 쓰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이게 지금 경제가 좀 약간 내려가니까 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도 이제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원자재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는 면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뭐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것들이 많고요. 엔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좀 강세지 않나 싶은데, 엔화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그거는 또 엔화와 지금 우리 원화의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지금은 특히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2012 재작년 말부터죠.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엔저가 이제 된 셈인데, 그러나 지금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건이 일본에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죠. 미국 금융도 무너지고 유럽 금융도 무너지니까 갈 데가 일본밖에 없어서 일본밖에 안 남아갖고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대거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굉장히 절상이 됐었던 시기예요. 사상 최고로 엔고가 됐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한 15년 전까지 90년대 중반부터 한 2007년까지 한 13년 정도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이 115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110엔대로 갔다가 요즘 다시 107엔대로 왔으니까 그 정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원엔 환율도 지금 한 2005년 정도 그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지금 우려할 바는 아니고. 이게 지금 낮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낮은 수준에 시작해갖고 지금 오고 또 이게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놀라고 이제 그런 건데, 레벨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 경제에 크게 부담을 줄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닌데. 근데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또 좀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도움이 되다가 아주 호재였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에게는 아주 정말 호재, 거의 뭐 횡재에 가까운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그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엔저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7엔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뭐 일본 경제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고 또 대규모로 이렇게 또 엔저가 된다면은 미국이나 특히 미국에 대한 그 일본의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굉장히 벌어지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마 제동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제 엔원 직거래 시장 좀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뭐 원엔을 직접 거래하는 시장은 없고 원엔 환율에 영향을 주려면 이제 엔달러 환율을 하고 뭐 이렇게 원달러 환율하고 그래 간접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엔 환율의 급변동에 대해서 요거를 좀 스무딩하는 그런 거를 할 지금 그 경로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직거래 시장이 있으면은 바로 그 원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뭐 위안화하고 원화도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거래 규모가 훨씬 큰 원엔 환율에 대한 직거래 시장도 못 만들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건데요. 뭐 그런 거가 자꾸 만들어지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원엔 직거래 시장 개설은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 때문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또 이렇게 환율 변동폭이 심할 때는 환율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기 위해서 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조금 환율이 움직여져도 조금 영향은 덜 받는 것 같아요. 거죠. 근데 이렇게 움직여주면 자꾸 기업들이 이제 생산 기지를 해외에 만들고자 하면 국내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야말로 환율 변동폭이 심하면 우리 일자리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특히 이제 강세가 되면 그렇죠. 예. 강세 워낙 강세가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도저히 상대적으로 워낙 가치가 비싸진다는 그렇죠. 거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만드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 공동화죠. 산업 공동화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환율 때문에라기보다 무슨 인건비라든지 노조 활동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무역에서 어떤 그 장벽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멕시코에 1조 5천억짜리 무슨 자동차 공장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기업으로는 좋지만은 국내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환보험료 인하 같은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엔저에 대한 대책인데요. 환보험료에 대한 그 가격을 이제 낮추는 거와 아울러서 지금 엔화 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엔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 설비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세금도 깎아주고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해소가 조금이겠지만 방향은 적어도 줄이는 방향이고 투자도 또 늘리는 투자도 확대할 수 있고 투자도 확대할 수 있고 거의 일석이조라고나 할까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활용을 적극해서 하는 거 좀 살기를 좀 모색을 하는 것이 일본 제품 값 살 때 좀 부풀리게 사다가 우리 설비 투자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을 좀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떻게 보세요? 역량이라기보다는 금융 외교가 무슨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먹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투명하게 알려준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는 약간 우리 경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반면교사 교훈 삼아가지고 보다 투명하게 즉시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좀 큰 그림 한번 그려봐 주시죠. 이게 크게 보면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은 국제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은 이게 지금 포스트 크라이시스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크라이시스가 시작이 되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하고 그런 위기 대책이었다가 이제는 양적 완화도 이제는 종료하고 금리를 다시 정상화하는 거니까 위기 대책을 이제 다시 정상화하기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환율은 또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상당히 포지션을 잘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우리 내부에 어떤 약점이 없게끔 잘 다스려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경제의 약점이라는 거는 가계부채가 제일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너무 자꾸 커지는데
이거를 안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 국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예.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뭐 이런 불확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충격을 받았을 적에 이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럴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는 이런 우리 불안 요인을 갖다가 가급적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원과 함께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상큼한 맛 그대로 담겨져 있네요. 되게 달짝지근하니 맛있는데요? 오, 맛있어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잖아. 누나 생각이 절로 나가지고 내가 보내주려고 누나한테. 마셔볼래요? 그래. 알았어. 나야 뭐 주면 고맙지. 먹고 힘내. 건강하세요. 역시 건강이 최고네. 그래 보낼 테니까 잘 먹고 누나. 고마워, 우리 딸.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은 일시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금융 전체 적자 조합수는 현재 540개로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조합의 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중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은 1조 44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4억 원 증가했고 신용사업에서 1조 6,466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이 경제사업에서 6,1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의 면채율은 3.56%로 전년 말 대비 0.18% 상승했습니다. 특히 2기 경제팀의 LTV DTI 규제 합리화 조치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LTV는 최고 85%에서 70%로 DTI는 65%에서 60%로 하향 조정돼 영업력 약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농협이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종합의 부실 위험이 아주 커졌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 금융에 위기를 가져올 또 하나의 내관이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분은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상호금융 적자 조합수가 지금 540개, 전체 조합수를 보면 한 23.3%에 달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요? 글쎄요, 지금 적자 기업 수보다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그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지금 2.88%에서 2012년, 2013년에 비해서 좀 높아졌고요. 또 이자 수익 부분도 좀 악화되고 있고 예대 마진율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 지금 모두 전년 대비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작년 동기 대비 비해서 적자 조합수가 사실 보면 약간 줄은 측면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보면 감독 기간도 이전부터 계속 감독을 해왔고 자구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대응에 있어가지고는 단기적인 어떤 감독 강화보다는 예.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금융의 실적 부진, 경영 악화, 예.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외형 성장에 있는 것 같아요. 외형 성장. 지금 예. 우리 그 상호금융 그 여러 가지 기관이나 조합들 같은 먼저 경우 박사님 보면, 예. 상호금융 정의 한번 해주세요. 뭘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얘기하는지.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의 정의를 가장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 일종의 금융소외라는 거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특히 우리 취약계층, 예. 특히 지방에 있는 취약계층,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단 그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이나 예. 어떤 자산 어떤 정도 예. 이런 게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지역 기반으로 한 어떤 예. 상호 부조적인 어떤 그런 금융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못 살았을 때 개 같은 것도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호 부조, 예. 지역 금융기관 예. 이런 것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금융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박사님 설명대로라면은 상호금융이 외형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소득 소외계층이 늘어난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성장의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그 질문인데 예. 지금 외형 성장을 하게 된 게 예.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제 상호금융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호부조의 여러 가지 목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예금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비과세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예. 그 상호금융조합의 예. 그 수신 증가율이 굉장히 커졌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합의 어떤 설립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수신 증가율보다 더 많은 여신 증가율이 이제 가면서 예. 이제 일반적인 은행과 비슷한 영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외형 성장의 문제는 제1금융권이 은행과 비슷한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상호금융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걸 부채질하는 정부의 정책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런 부채질한다기보다 예. 정부는 그런 예. 설립 취지에 맞도록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인데요. 예. 위법하진 않지만 예. 어떻게 보면 설립 취지에 맞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예.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합법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신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늘린 것이죠. 예. 그렇게 외형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은행권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뭐 LTV라든가 DTI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네. 사실 영업력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경쟁력을 좀 잃게 되니까 네. 더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나 이런 예, 해석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호금융권 예. 주택담보대출 LTV가 최고 85% 85%요. 예. 85%에서 70%로 이제 예. 내려갔고요. 예. DTI 같은 경우도 65%에서 60% 하향 조정됐는데 이거는 은행권하고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이 외형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제도적인 비과세 혜택이라는 그런 제도적 혜택이었는데 사실 예. 영업력이나 조직력에서 좀 약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특히나 그다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의 어떤 대상이 누굽니까? 예.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용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취약계층의 어떤 주택담보대출 접근도도 사실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 상호금융조합의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을 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호금융이 은행권과 좀 가도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 좀 본래 기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호금융조합 같은데 이제 워크샵 같은 거 하면 예. 제1금융권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보면 지금까지 상호금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역 기반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어떤 그런 우대 예. 뭐 이런 걸로 지금 이게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본질에 맞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 거기서 이제 막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관계형 금융 같은 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 대안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이 비과세 예금 좀 줄이고 네. 법인세 면제라든가 관계형 금융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대안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예.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예. 법인세가 일단은 그러니까 법인세가 줄어들면 예. 그만큼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설립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금융이라는 거는 사실 보면 그 상호조합의 어떤 본질적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금융소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호구 금융이 나왔다 그러면 예. 기존의 어떤 그 영업 방식 자체도 어떤 뭐 신용도나 아니면 재무 건전성 같은 걸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예. 그 대출 대상자들, 그 수혜자들과 이제 밀착해서 여러 가지 스킨십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예. 관계형 금융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 취약계층 서민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담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담보를 그라민 은행은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이 잘 취약하지만 우리 달동네 같은 데 보면 끈끈한 또 이웃 간의 그런 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친구와의 어떤 평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의외로 일단 대출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미회 수율이 굉장히 적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한 측면에 본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예. 이러한 상호 금융기관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영역이고 니치 마켓인 것이죠. 아무래도 좀 위험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예.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험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위험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이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한 정보 비대칭은 이런 상호 금융기관이 지역 기반으로 발로 뛰면서 낮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굉장히 성공 모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더 좀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 필요하겠다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네네. 아까 정부 당국에서의 관리 감독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문의 신협은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네네. 하는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는 안행부, 네네. 그리고 농협은 농축산식품부, 네네. 또 수협은 해수부. 네네. 이게 관리 감독 기관도 다 틀리고 네. 관리 감독을 하는 그 법 규정이 또 조금씩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다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 일종의 금융소비자죠. 예.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뭐 안행부이건 금융위원회건 어디거나 정부예요. 똑같은 정부이기 그렇죠.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예. 규제 차익이 없는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가 특히 지금 보면 그 조합들이 대형 단위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금융 전체에 보면 거시적인 어떤 건전성, 예. 이거 가지고 뭐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예.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대형 단위 조합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예. 그 규제 체계를 좀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의 어떤 관리 감독 체계는 나쁘지 않으나 이게 대형화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제가 예. 보면 부처별로 감독 체계가 좀 산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 소비자 측면, 보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 규제 차익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규제의 어떤 언밸런스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금 앵커님하고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거는 이러한 상호금융조합의 어떤 부실 자체가 예. 국가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어떤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지금 토론이라고 하는 그렇죠. 측면에 있어서는 예. 장기적으로 이제 대형 단위 조합, 이미 지금 대형화되어 있는 단위 조합에 대한 그 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또 신협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신협이요. 예. 네. 그래서 뭐 신협 규제 완화 추진, 신협 규제 완화 추진 방향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안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먼저 영업구역 이제 좀 확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산운용 규제. 그러니까 지금 신협이 이제 갖고 있는 예.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운용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해서 예. 좀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나 이런 대체 투자하고 좀 고위험의 어떤 위험 회피 목적
어떻게 보면 고위험으로 보여지지만 위험의 피목적이 있는 파생상품 투자 이런 게 좀 다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신협이 예. 어떤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신협 운영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 설립 취지하고는 조금 더 방향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도 꼭 그렇게는 드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신협 지금까지 보면은 예. 그 신협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설립 취지에 맞게 예.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또 이제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예. 특히 자산 운영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자율성을 주는 것 자체가 그 기관 자체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만 된다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 전제가 돼야 될 그런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뭐 상호금융 그 감독 업무 체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나누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조금 어떻게 금융 감독 체제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 좀 네.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감독 체계 일원화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상호금융조합 자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부처별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상호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관련 정보는 좀 예. 공유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통합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정보 넓게 보면 또 정보 유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런 대출 정보에 대한 어떤 액세스 뭐 이런 편의성도 높이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대출 관련 정보 통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어떤 관계 중심적 내지는 관계 지향형 어떤 그 영업을 예. 내지는 관계 지향형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법 규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가? 특히 자산 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건전성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보이지 않는 유형의 어떤 담보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예. 이제 그 영업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같은 것도 새롭게 좀 융통성 있게 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유형의 담보가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에서 평판이라든가 네. 무형의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습니다. 예, 쉽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그 상호조합의 어떤 특성에 맞는 예.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이제 성공한 예. 그런 그 상호금융조합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정부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요. 또 성공한 모델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것을 자꾸 이제 그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은 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 외국에서 하니까 똑같이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경직화되어 있는 거를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이제 좀 적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어떤 그 상호금융의 운행 행태 이런 데 대해서 만족도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글쎄요, 제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정량적인 어떤 통계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접하진 않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호금융 쪽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분명한 거는 그 서민층의 그 대출 접근성을 좀 떨어뜨릴 수는 있다. 이런 예.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아직도 앞에서 돈 빌리기가 이제 힘들다는 말씀을 거죠? 드렸고요. 예. 다만 이게 지금 문제가 상호금융기관 자체가 보면 그 상호 부조적인 성격이나 자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예. 내부의 어떤 그 내부 통제, 예.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 있어서 좀 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좀 경영의 어떤 투명성은 분명히 좀 확보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조합장에 대한 어떤 이사회의 예. 견제 기능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강화를 시켜야만 앵커님이 이제 우려하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은행의 어떤 보수적 경영보다는 예. 서민들을 위해서 좀 과감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한 실패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으로 조금씩은 감당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상호금융기관의 어떤 예. 비리나 어떤 불투명성이 있었다. 예. 그런 거는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경영의 어떤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 구조의 어떤 그런 투명성 이런 건 분명히 지금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호금융사들의 지배구조
대체적으로 좀 불만족스럽나요? 이런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이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심심치 않게 예. 그러한 또 비리들이 소개가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배구조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예. 지금 만약에 그 자치성이 강조화돼서 예. 조합원이나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예. 어떤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잘 그 의사결정에 녹아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같은 그 외형 성장은 있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예. 지배구조를 일단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연불에는 좀 관심이 없고 제밥에 좀 관심이 있는 듯한 이런 외형 성장으로 비춰지는 그 상호금융기관의 그 영업 형태에 대해서 예. 좀 많은 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지금 부실 조합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부실기업 조합 숫자가 좀 줄어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자발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업권 내에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은행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각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무관청이 다르듯이 예. 각 지역 밀착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러한 그 상호금융조합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예.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회적 어떤 목적이 완전히 도외시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내부적인 어떤 그 지배구조도 강조했지만 내부적인 성찰이 지금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농협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농협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사실 뭐 농협은 지금 뭐 제1금융권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또 근데 역사와 전통 측면에 있어가지고 예. 우리 국가 경제 이제 그 기여한 바도 많이 있어요, 사실. 예, 예. 그리고 제가 모르는 또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분들만의 또 노하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점진적으로 좀 농협은 선진화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화라고 말씀하시면 네. 어떤 그 구체적으로 좀 농협이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플랜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좀 다음 기회에 예. 좀 구체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호금융조합이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좀 이제 건전하게 운영되고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좀 추가해서 또 좀 제안해 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경제 아젠다가 지금 창조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창조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호 금융기관의 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을 수요받아서 지역 기반의 어떤 경제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또 한 축으로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예.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예. 근데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형 성장에 따른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거시건전성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는 예. 좀 상호 금융기관의 어떤 그 사회적 내지는 경제적인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금융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예.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기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예. 경제 양극화 해소에 예. 좀 기여하는 쪽으로 예.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감독 기능도 중요하지만 예. 장기적인 정책 기능도 정부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으네요. 지금 뭐 약간 부실화되고 있는 또 조합들도 많은데 그런 거 관리 감독 또 한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조합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귀에 와서 닿는 것이 그 앞으로 좀 더 이제 밀착형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 평판이라든가 요즘 뭐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는 평판 경제. 네. 거기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좀 해주실 말씀은. 지금 해외를 보면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그 외국의 뭐 어떤 미소금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보면 OECD 보고서나 예. 국제기구의 어떤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 예. 지금 경제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만으로는 지금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는 그 서민 경제, 예.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해외의 그런 성공 사례는 분명히 우리가 알겠습니다. 벤치마크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오늘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실장과 함께 부실 위험 증가 상호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효준의 경을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뭐 날씨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죠. 하루 동안에도 초겨울, 초여름 뭐 많은 날씨들과 접하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060-300-4982 15번 노강민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을 한 종목들을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9월 추천주 수익률 로만손입니다. 자, 100%. 자, 넥슨 GT 75% 수익. 자, 소리바다 46% 수익입니다. 벽산 32% 수익. 자, 9월 종목 누적 253%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의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로만손 지금 100% 수익입니다. 자, 지난 4월에 거래량이 붙고 기관들이 매수할 타이밍에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약 6개월 만에 지금 천천히 100%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넥슨 GT입니다. 자, 넥슨 GT는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바로 즉시에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지금 46.6%의 수익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소리바다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분출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벽산입니다. 벽산도 32%의 수익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벽산도 지금 이 하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해드려서 지금까지 고공권의 수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로 제2의 로만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고 차트이고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주봉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는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를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는요, 이 월봉 차트에서 5년간의 박스권을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지금 막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제2의 로만손이 되는 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1입니다.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펀은 5.9배로서 현저하게 저평가된 강력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우량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끌이가 아니고 외인과 매수가 서로 매집과 매수를 하려고 막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투자 포인트 3. 지금 제2의 로만손 같이 완벽하게 장기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바로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로만손 같은 그런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060-300-4982-15번 노강민 전문가의 이 종목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강민이었습니다.